유가족의 요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란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을 저희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 투쟁의 과정이 아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유가족분들이 이 과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진상규명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의 과정의 일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투쟁을 시작하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런 걸 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유가족들은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유가족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투쟁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짧게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가 필요하다. 유가족의 참여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노동단체 안에는 이미 이제 억울한 죽음을 이미 겪었던 유가족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법률가들, 의료진들, 그리고 각 업종별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그 안에는 실제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가장 많이 알 것이고, 나머지 조력들은 각 분야별로 그 팀을 이루어서 유족들에 대한, 경험 없는 상황에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반드시 노동단체와 이러한 참여를 같이 노동단체의 유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족의 요구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꼭 받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을 진행하는 데 두 번째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약간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이 싸움의 주체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유가족분들이 회사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수사기관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이제 하셔야지, 결국엔 대리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밖에서 보여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합의금을 이제 원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받으시려면은 유가족분들이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고, 대리인들은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조언과 자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싸움 과정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유족이지만 또 그 옆에 있는 그 이런 단체 동료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만 성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또 언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론도 사실 언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기가 또 쉬운데, 또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게 되게 멋대로 편집이 돼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초반에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한
유가족의 요구인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된다든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을 때 특히 언론을 만나는 거는 나중에 뭐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용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론은 본인이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만나시면 좋겠고 그래서 찾아온 언론 기자한테 전부 다 대응해 주실 필요가 사실 없고요. 뭔가 나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셔도 당연히 좋고 일단 명함을 받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언론에 나가게 되는 걸 당연히 너무 기대하시는데 그 뒤에 뭐 이상한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상처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사실 여론이라는 건 항상 이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의 마음을 잘 추스리시면서 언론을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쟁에 관해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김미숙 어머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겸손하신 표현이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잘 투쟁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과 주변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됐다고 생각하신다고 정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또 진실이 있거든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유가족이 부족해서 투쟁을 잘못해서 옆에서 노동조합이 잘못해서만은 아니라는 거.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 된 투쟁이고 좋은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하는데도 유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100% 만족스러운 합의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투쟁이 끝나고 나서 혹은 투쟁 과정에서 또 본인의 평가와 유가족들의 평가와 주변의 평가가 또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엔 당연히 다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만 그렇다는 걸 좀 인정하는 거. 투쟁이라는 것이 늘 잘 될 수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게 우리 탓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도 그 결과가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투쟁은 언젠가는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의 과정이 합의의 과정이죠. 그 합의의 과정에 합의서를 쓰고 그리고 가끔은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법적 소송이라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산재 보상이라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도 막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뉴얼 67페이지 이하의 합의서 샘플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민사 합의와 이제 형사 합의가 이제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그 손해배상을 이제 받는 거고 형사 합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탄원서를 이제 써주는 것에 대한 이제 대가로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위로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합의를 하는 시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기 전에 이제 합의를 회사에서는 제일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빨리 서둘러서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장례를 미루고도 싸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할 거를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시기에 합의가 되냐면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제 많이 되냐면은 그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기 전 기소를 하기 전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검찰에서 이제 좀 중재를 그러니까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중재를 서주는데 이제 이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형사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태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조금 더 만족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만족이 될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산재보험인데요.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재보험으로 커버를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물어보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라면은 민사 합의에 있어서 배상을 이제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수사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사건 경과만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만약에 수사 자료가 왜곡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노동자 과실이 많은 쪽으로 왜곡돼 있다면은 공단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민사 합의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이제 물어봐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합의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 유족들은 대부분 다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고자 노력하시잖아요. 그거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합의가 되기 전에 느껴지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투쟁도 62일간 투쟁을 했지만 합의하기 전까지 어떤 것들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셨는지. 이게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회사하고도 합의가 되지만 또 사회적 공감도 또 되게 크게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나라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나서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내 사건이 묻힐까봐 제일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태안에서 한 달 동안 싸우고 확산이 안 되니까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큰 곳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갖고 합의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 근데 그 상황, 그 과정에도 크리스마스나 설날이나 그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때는 제대로 못 싸우고 또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초조했었어요. 얘기하신 김용균 노동자를 계속 뭔가 이렇게 보내주지 못한 채 냉동고에 계속 넣어놔야 됐다라고 하는 심리적 어려움, 뭐 장례식장의 문제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장례식장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장례비를 얘기를 듣기에는 다 이제 뭐 회사에서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처음 당하는 거라서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이런 것도 의심이 되었고,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대답 듣고 이러면서 조금 안도감 들었지만, 이걸 그냥 2달 동안 길어지니까 이 엄청난 금액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도와주는데 정말 저한테는 정말 고마웠고 감동이었고, 사회가 그래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사실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분명하면 무엇이든 다 조금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중간에 계속 불안하고 궁금하고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쉽진 않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나는 이게 불안하다, 이게 걱정된다, 이 돈은 어디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이게 소통이 돼야 말씀하신 대로 믿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곤박해 생각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하는데 유족이 와서 같이 이야기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갖고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단어도 단축해서 말하는 것도 많고 처음 접하는 말도 전문 용어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듣게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봤는데도 그 상황에 진짜 그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물어보면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를 하고 나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지금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이후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 1심 재판에서는 원청 사장이 무죄로 판명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 이렇게 아주 그 가벼운 형벌로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항소심 들어가 잡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이제 항소심이 6월 7일 날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재판의 과정 또한 어쩌면 합의 이후에 이 피해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픈 상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또다시 이 피해 가족들을 괴롭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가해자들이 법적 권리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방어권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피해 가족들에게는 나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합의 이후 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사고들을 겪고 나면 합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들로 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다른 그 뭐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복잡한 감정들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고가 나면 초반에 이제 가족들은 완강하게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약해 보이고 싶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 또 죄책감, 미안함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때문에 이런 판단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러한 감정들을 마음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이 사건을 좀 올바로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이 그 현장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매번 잠을 자면서 뭐 환상 속에 뭐 나타난다든지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트라우마 치료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유족이 본인들이 그 잘 못 대해줘서 가족의 환경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고 사회가 그 회사가 안전하지 못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유족들 그리고 사고 당한 당사자들한테 너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민들이 유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족들이 갖게 되는 트라우마 중에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회사를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나? 그만둬도 된다라고 말했어야 되나?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자신을 자책하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당신들의 탓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트라우마는 사실 저희의 안내서는 산재 사고 사망 유가족이지만 과로 자살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살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죄책감 같은 거 굉장히 더 많이 당연히 느끼시고,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그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뭐 버텨봐 말했던 게 평생 너무 상처로 마음에 남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산재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라는 게 당연히 그 사고 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죄책감이라든지 당연히 너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난 데서 오는 당연한 큰 상실감, 애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것들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 그때 왜 그렇게 보냈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이제 투쟁하고 대응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더 많은 사람한테 사고와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상처의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대응하시느라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넘어가셨다가, 혹은 꾹 참고 누르고 넘어가셨다가 이 대응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2차 상처들을 막 받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나 뭐 재판이나 어쨌든 뭔가 일단락 되고 나서 이렇게 훅 몰려오는 허무함이나 뭐 그때야 찾아오는 무기력, 뭐 쓸쓸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뒤늦게 막 1년, 2년 지나고 나서 가장 힘든 때를 보내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거 당연히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게 올 수 있고, 처음에는 진짜로 갔다가,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용기를 내서 갔는데 상담이 되게 별로고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그러시기도 해요. 근데 몇 달 뒤에는 정말 또 필요하고, 그때 가서 만나보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늦게라도, 혹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막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라도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서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또 굉장히 다르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각각 필요하거나 도움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정신과라는 거, 혹은 정신과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약 조금 먹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약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다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녀가 있고 어린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에 그 자녀와 관련된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좀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게 기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역시 도움 청하는 게 어렵지만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어쨌든 좀 다양하게 요즘엔 도움 줄 수 있는 경로들도 늘어나 있거든요. 뭐 상담이든 치료든 뭐 경제적인 거든 뭐 국가적으로도 지원하는 방법들도 요즘엔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구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자료집 책이 수많은 우리가 함께 찾는 길이잖아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만들어져 있는 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후에 늦게라도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얘기하시고 같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애가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 갔는지도 몰랐고, 또 그 한 달 반 만에 왔을 때 살이 홀쭉하게 빠져 있는 걸 보고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조금만 더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그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좀 애한테 물어봐서 그만두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걸.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학교를 조금 더 다니게 했으면 이런 사고에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자책이 보통 유족들이 다 경험하는 건데 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자책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고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맨날 자책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회사가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도록 처벌 관련해서는 되게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봐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사회적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나 그런 지원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안내서인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훑었습니다. 저는 노조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사고가 특정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족들이 이런 투쟁을 할 때 함께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년에 사고보다 질병으로 산재 사망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질병, 그러니까 자살이나 과로사, 아니면 직업으로 인한 암 등등으로 사망하시는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료집에는 사실 주로 사고 사망 유가족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심으로 적었지만 사실 문제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어쩌면 좀 질병은 인과관계 같은 걸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유족들이 더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질병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가족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뭔가 함께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용균 재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가 동지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가 동지들이 함께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사실 생각하는 것도 이제 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기관이 노동청이나 경찰 같은 곳이 절대로 알아서 성실하게 진상 규명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수사 진행 상황도 물어보시고 그러셔야 나중에 그렇게 크게 후회가 남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사회 문제화 시키고 싶으시면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산업재해도 누군가가 원해서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그 유가족이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나 책도 먼저 읽어봐 주시고 이 영상도 많이 나눠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